자, 기말고사 마치고 하는 거라 저희 학교 규정이 이제 수업을 이어서 해야 돼가지고요. 2교시, 2교시제와 3교시 녹음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수업은 두 개의 수업을 좀 들으셔야 돼서 어려우셔도 그 규정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저희가 그 노인복지론 교재가 총 1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고령 친화 산업 정책,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노인복지 서비스 중에서 독거 노인 서비스, 그다음에 노인 학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챕터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2시간 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그 노인복지론 책에 대한 수업이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했으면 이제 수업을 다 하고 책거리라고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마치고 교재 하나 다 같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소회도 들어보고 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각자 좀 이제 뿌듯함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구나 스스로한테도 응원도 해주시고 스스로를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인복지론 제17장 고령 친화 산업 정책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은 말 그대로 그 노인분들이 이제 건강하시고 지금 이제 정년이 이제 60세입니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65세로 좀 늘리자는 것들이 공공기관에서부터 공무원노조에서부터 의견들이 나오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정년을 하셔서 퇴직을 하시면 전에 같은 경우에야 이제 좀 편안하게 여생을 좀 즐기실 수도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거에 만족스러웠다라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남은 생 20년이나 30년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소위 일거리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커지고 사회적인 관심도 커지고 그다음에 너무나 긴 시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긴 시간들을 더 살아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여러분들 주시하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자살률도 몇 년째 수위를 다투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노년의 후기가 불행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그 남은 여생 시간들을 지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게 바로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과 분류, 등장 배경, 특징, 현황 이런 것들 볼 건데요. 좀 간단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은 고령자로 생물학적 노화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어떤 그 수요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특성을 가져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집약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도 산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일도 하시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런 직업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게 뭐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 유통해서 공익에 증진하는 사업이다. 바로 이게 고령 친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 기준법이 나와 있는데 교재 여러분들 2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령 친화 산업은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또 식품, 의약품, 한방 장려 등의 산업,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능력자와 관련된 상품 생산하는 금융, 문화능력과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료 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사업의 등장 배경은 첫 번째 인구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이제 부양에 관한 노인 인구의 부양을 그 가족들이 하거나 가족 내에서 친척들을 포함한 가족 내에서 부담을 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노인을 부양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다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아서 그 아이들도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집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할래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셨죠. 독거 노인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고요. 가족 구성원 속에서도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 세대도 혼자 사시는 세대들이 늘어서 그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어떤 퇴색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어르신이 되니까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서 치매나 중풍이나 기저 질환이나 만성 질환들 때문에 수요 노인 보호에 대한 요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분화된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규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사회 경제의 어떤 주 무대에 들어서는 것들이 전보다는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레이 세대라고 하는 40대, 50대 곧 은퇴를 정년을 앞두신 많은 세대들이 적극적인 사회 주도층이시기도 하고 경제 생산층으로서 곧 노년이 되었을 때 좀 경제적인 여유를 좀 갖추고 있어서 소득도 갖추고 또 요즘에 이제 외국 서구 사회처럼 개인주의, 그 다음에 또 통크족이라고 하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too early, no kids, TONK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아이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동료끼리 삶을 즐기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제 두 부부끼리 남은 여생을 좀 즐겁게 지내다가 편안하게 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이제 60세 이후의 노인 세대들이 또 새로운 소비층으로 실버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대로 등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의 산업 등장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공급정책, 복지정책 변화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개념도 이제 유료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료화된 서비스들을 노인분들이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장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산업을 잘 융성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런 요구하는 그 사회 계층에 맞는 시장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은 공공성의 측면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이 적고 지속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원스톱 융합 서비스, 왜냐하면 노인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동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오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노동지략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은 맨데이터 중심, 인적 중심 서비스가 많아서 많은 인력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급여나
뭐 금전적인 부분들은 지급되는 게 좀 작긴 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적당한 일자리로 노인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2004년에부터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업단 현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고령화 사회 대책 로드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련된 법안들을 쭉 만들어서 이제 고령친화 산업법을 2007년 6월부터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령친화 산업의 현황은 여러분들 교재 304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3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표 17-2가 있는데요. 최근 고령친화 산업 분석 자료 현황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나 주관 부서가 어딘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주거 관련 분야와 그다음에 의료 요양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금융보험 분야, 그다음에 여가 정보 분야 이렇게 나눠서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의 과제라 그러면 뭐 지금 되고 있지만 아직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어떤 그런 진행 방향 부분들이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나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더 많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도 특히나 우리보다 고령화 이런 정책들이 먼저 진행된 소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데 좀 많은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친화 산업 정책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지 차원에는 좀 덜한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독거노인 복지노인 서비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 돌봄 서비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영유 아동에 대한 학대의 문제죠. 노인 학대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있었죠. 그 아이를 계모가 저 아이를 말 안 듣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가방에다가 가둬놨다가 또 거기서 시계를 했다고 해서 더 작은 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가 병원에서 결국에는 목숨을 다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나오고 또 며칠 전에 창원에서의 또 아이의 문제, 또 계모의 학대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종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이렇게 몇 가지가 겹쳐 나오면서 그런 어떤 관련 법률이나 규정들, 정책들을 좀 정비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이에 관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면 노인 학대에 관한 조금 이따 공부할 노인 학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대개의 경우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의 경우에 의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대개 이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의 문제라고 해서 아이를 회초리를 들거나 멍이 들도록 훈육을 해도 경찰이 와서도 아버님이나 보호자께서 내 아이가 내 아이인데 훈육하느라고 그랬다 가봐라 그러면 경찰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죠. 특히 천안의 아이도 한 달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받다가 온몸에 몸자국이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어 경찰에서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기관으로 의료가 되었지만 아동학대기관에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수차례 했고 코로나 때문에 차입이 미뤄지다가 또
저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취재 결과 나왔는데 그때도 부모님이 바쁘다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니까 찾아갈 수 없었어요. 왜?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아동보호병원기관에서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아이는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아이가 학대로부터 단절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고요. 노인에 관해서도 똑같은 비슷한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아동 학대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신고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변에 이제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경찰이 공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데 이제 많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아동보호사나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어떤 정확한 어떤 의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들 외에는 신고가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내가 당연히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됐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의 신상이 드러나서 이 같은 어떤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굉장히 미흡하죠. 우리 나눔의 집에서도 그랬죠. 나눔의 집도 그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계실장이나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결국에 그 기관에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시는 거죠. 왜? 신고를 했으면 내가 신고 당사자가 누군지가 드러나고 내가 내 기관에서 내 주변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노인복지론 그 중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거노인, 홀몸노인 특성입니다. 독거노인이 왜 발생하느냐? 늘 이야기했지만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가족 구조도 바뀌었고 가족 구조가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인 부양에 대한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기에 대한 어떤 형태들이나 형식들이 전과는 다르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전에는 혼자 어디 가서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경우도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혼자 밥 먹기 위한 식당들, 혼자 가서 혼자 칸막이 만들어주는 그런 식당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식당도 있다라고 하고 혼자서 맥주, 혼술, 혼밥 하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회 변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노인분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사회가 늘어나고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인생을 전보다는 훨씬 길게 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 사회 변화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혼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죠. 일례로 저희 어머님을 좀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이 이제 84 되셨는데요. 2년 전에 저희가 4년 됐네요. 서울에 아이들을 보내고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죠. 그랬거든요. 그 전에도 어머님 모신다고 했을 때 싫다라고 그러셨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없고 저희도 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도 연세 드셨으니 이제 같이 모시고 살겠습니다. 같이 합치시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직 나는 건강하니까 니네 올라 그러면 우리 집 옆으로 이사하고 와라. 그래서 필요하면 자꾸 둘러보고 하면 되지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좋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세대의 생각도 바뀌었고 부모 세대의 생각도 바뀌셨죠. 본인 당사자의 생각도 바뀌신 거죠. 표로 보셔도 고령자 1인 가구만 연령 대별 기준도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추세가 2024, 25년 되면 약간 370만 가구가 정도 되거든요.
37만 가구가 될 거라고, 370만 가구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세 이상 노인의 이제 1인 가구 추세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인구가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시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5세, 69세 사이에도 그 젊으신 세대는 조금 좀 줄어들긴, 1인 가구 수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 위로 나이가 드실수록, 여기 이렇게 줄어드는 여기까지 나오면 두 부부가 같이 사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60에서 65세, 9세, 70세 전에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7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혼자 사는 인구가 조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0세가 넘어가면 극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아마 이제 보통 남성 평균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장수하시게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간들을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혼자 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나 복지 욕구를 보면 주거 생활이나 복지 욕구가 많이 다르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개 단독주택에 대한 거주율이 높아집니다. 아파트가 15세대 주택 거주율이 낮아지고, 또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고령자보다 단독주택 거주율이 60%, 6.8% 정도가 높고, 아파트와 15세대 주택 거주율 각각 5.3%, 1.1% 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보통의 노인 어르신들보다 단독으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거주율이 높더라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요. 경제생활과 복지욕구, 이제 많은 대다수의 어르신들의 문제로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노인의 빈곤 문제가 전체 노인 인구의 50%가 빈곤층이고, 그 50%의 그 빈곤층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서 나머지 여생을 즐기고 있어서 노인의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어르신들이 한 달 소득과 용돈으로 생활하기에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 중에서 5분의 4 정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이 공과금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이나 질병에 많은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 1인 독거노인들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질병에 대한 치료나 진료에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요. 복지에 관한 부분들도 거의 우리가 노인복지 여가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93%또 혼자 생활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 중에 93%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치, 또 아니면 소극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여가를 좀 보내고 계시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보시는 것처럼 독거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배우자가 계신 경우도 있는데 좀 떨어져서 계시는 경우가 있고, 함께 사는 자녀나 드물고요. 떨어져 사는 자녀들, 또 노인의 형제 자녀들, 가족들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족 관계가 끈끈할 수가 없더라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끈끈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변에 계시면서 저희처럼 또 관계를 맺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독거노인의 경우에 가족분들이나 또 멀리 보면 친척들이나 이웃분들하고도 관계가 좀 좋을 수가 없더라. 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지지층이 좀 어렵더라, 약하더라 하는 것들을 연구 결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독거노인의 많은 분들께서 좀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한 지가 저도 한 15년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거의 독거노인분들이 오시죠. 그 다음에 또 노숙인분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개발되면서 외부로 점점 도시는 개발이 되고 지역사회 구도심지도 공동화되면서 그 공동화된 지역 좀 집세도 싸고 뭐 한 그런 지역에 그다음에 주택은 좀 오래된 어떤 그런 지역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을 많이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이렇게 좀 표를 보니까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네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의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 13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돌보는 사회적인 서비스가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 방문방문, 가정봉사 파견 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시는데도 많은 어떤 그 이용의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시설 주변도 뭐 쪽방이나 아주 작은 방에 기존 주택의 뭐 작은 방을 조그만 방안까지 새들어서 헐값에 새들어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은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경우는 드물더라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고 계신 독거노인도 85%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노인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좀 밀려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좀 돌보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으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래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독거노인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하고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제 안부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구르트 갖다 드리면서 건강하게 계신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연락드려서 혼자 사시고 계시다, 아니면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가서 자제분들이 가셔서 우리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신데 연세가 어떻고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노인 돌보미 사업을 좀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지역사회에 계시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해당 기관에 연결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천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죠. 노인복지관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담당자 선생님이라고 연계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자부담이 있다라 그러면 자제분들이 부담하거나 자부담도 실제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에 이제 혼자 사시는 외로움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고독사잖아요. 몇 날 며칠 되셨는데도 돌아가신 분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